100% 감면이 되는 사람이 원래 이거를 자기가 신고를 했으면 0원인데 신고를 안 해서 6,300을 냈어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몇 가지만 또 얘기해 주세요. 가장 근본적인 건 고객 이탈률 0% 세무사 사무실 절세연구소 대표 김창희 세무사라고 합니다. 절세연구소래. 왜 이런 이름을 지으셨어요? 그런 사례들이 좀 있나요? 근데 저는 그냥 쉽게 세무사업의 정의는 대표님들의 세금을 절세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대표님들 저희한테 맡기는 이유는 딱 하나, 절세를 위해서 맡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님은 얼굴 보고 맡길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절세를 꼭 대표님들을 위해서 해드려야겠다, 그런 철학을 담고. 근데 또 절세도 트렌드가 있어요. 법도 매번 바뀌는데 쉽게 말하면 구체적인 실생활 케이스들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매년. 그러면 세무사들이 케이스 때는 이렇게도 감면을 받을 수 있겠네, 이 케이스로 이렇게 100% 감면, 이런 것들 계속 케이스들을 공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매번 절세연구에 매진을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절세연구소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와, 멋있다. 그럼 어떤 연구를 좀 많이 하셨고 사례들이 좀 있어요? 기억 남는 사례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라는 법이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창업을 했을 때 나이랑 지역 요건을 갖춘 사람들은 50%나 100% 정도 세금을 깎아주겠다 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지방에서 청년이, 사실 지방이 아니어도 수도권이어도 뭐 김포나 여기 남양주 중 일부나 뭐 양평균, 광주시 뭐 그런 데서 내가 음식점을 해봐야겠다. 맞아요. 창업을 딱 했어요. 너무 잘 돼. 너무 잘 되니까 바쁘니까 소득세를 놓쳤어. 아이고야. 5월 말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분들은 처음에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복식부기 의무자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너는 매출 좀 있으니까 세무사한테 기장 맡겨 라고 지정을 해준 그런 개념이거든요. 복식부기 의무자들은 의무로 기장을 맡겨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바쁘니까 일만 하다가 소득세를 놓쳤어요. 근데 이분이 세금을 소득 2억 정도 벌었는데 세금이 한 6천만 원 정도 나왔어. 근데 6천만 원에 뭐 가산세들이 막 붙어서 더 나오겠죠. 근데 안타까운 건 이분이 복식부기 의무자인데 신고를 안 해버리면 이거를 나라에서 내라고 6, 7천만 원 내라고 하면 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분은 아까 말했듯이 100% 감면이 되는 사람이에요, 원래. 이거를 자기가 신고를 했으면 0원인데 신고를 안 해서 6,300을 냈어요. 생돈을 냈구나. 네, 생돈을 낸 거죠. 사실 순이익으로 6,300만 원 벌려면 배탈 일을 해야 되잖아요. 세무사님 만났으면 안 내도 될 돈이었네. 그렇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안 낼 수 있는 돈 당연히 안 내야죠. 그러니까 조금만 그 챙겼으면 되는데. 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보면 좀 제가 다 너무 안타까워. 앞으로 그런 사례들이 이 영상 보는 사람들만큼은 오게끔 좀 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안타까운 사례와 결을 같이 하는 부분인데, 결국에 안 내도 될 거는 가산세거든요. 근데 그 가산세는 대부분 시기를 놓쳐서 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시기만 알더라도 내가 불필요한 세금을 내진 않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는데 제때 못해서 가산세 내고, 인건비를 제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내서 가산세 내고, 또 간이지급 명세서라는 걸 제출 못해서 가산세 내고, 내가 사업용 계좌 등록을 해야 되는데 제때 못해서 가산세 내고, 이런 제때 시기별로 해야 될 것만 안 놓치더라도 불필요한 세금은 아낄 수 있다. 그럼 기장 맡기면 다 해주잖아요. 그렇긴 한데 이제 영세하신 분들은 기장을 맡기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이 결국엔 잘 챙겨셔야 하는데 사업을 하다가 바쁘면 시기를 놓치니까 대부분 종합소득세가 이제 5월이고 부가세가 1월, 7월인데 이것도 놓쳐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전 근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게, 제때 신고하면 사실 최대한 그래도 유도리 있게 세금을 더 세이브할 수 있는 것들도 기한을 놓쳐서 가면 세무서에서 아무래도 더 꼼꼼히 보니까 원리 원칙대로 해야 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럼 결국에는 내가 제때 신고만 하더라도 가산세뿐만 아니라 더욱더 세금을 세이브할 수 있다. 이 시기만 꼭 기한만 놓치지 말고 소득세 5월, 부가세 1월, 7월 이것만 놓치지 않고 신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어떤 거에 흔한 실수가 있나요? 예를 들면 또 사업용 카드도 이제 분실을 해서 재발급을 이제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홈택스에 등록을 또 안 해놓고 까먹으신 거예요. 세무서 사무실에서 모르죠.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동안 내가 그 카드로 썼던 게 다 홈택스에 누락이 되어 있고, 세무서 사무실 거 모르면 그거 다 비용처리 누락이 돼요. 그러면 내가 또 불필요한 세금을 내야 되죠. 예를 들면 현금 영수증도 내가 요새는 막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뭐 요런 저런 페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페이들로 결제를 했는데 현금 영수증 자동 발행을 안 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결제들이 마찬가지로 현금 영수증으로 안 되어 있으니까 세무서 사무실 모르지. 그래서 꼭 자동 발행 설정 기능을 켜두셔야 돼요. 저는 속상한 게, 세무사님 운영하셔서 알겠지만 40~50명이 맡아서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똑똑해지려고 지금 세무사님 모셨단 말이에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몇 가지만 또 얘기해 주세요. 가장 근본적인 건 비용 처리가 가장 큰 절세 방법이에요. 그럼 비용 처리하고 내가 세금을 이제 딱 내야 될 돈인 거잖아요. 맞아요. 내가 이제 번 이제 매출에서 내가 사업으로 지출한 비용들을 뺀 순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 처리를 많이 할수록 내가 낼 세금은 줄어들기 때문에 좋습니다. 비용 처리를 잘해야 된다. 근데 사실 비용 처리를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효율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세 가지를 말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인테리어 비용, 이런 초기 투자 비용, 대표적으로 인테리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비용 처리를 누락하는 경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아무래도 쓰는 비용이다 보니까 그때 기장을 안 맡기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어차피 처음에 뭐 예를 들면 인테리어를 한 5천, 1억 이렇게 썼을 때 내가 순이익이 영혼보다 적자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차피 나는 세무사한테 안 맡겨도 된다. 왜냐하면 내가 낼 세금이 없으니까 적자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결론을 말하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첫 해는 그렇다 치는데 두 번째 해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내가 두 번째 해 이제 돈을 벌어서 순이익 1억을 벌었어. 근데 아까 인테리어 비용 5천 한 걸 비용 처리가 안 되어 있을 거잖아요. 네네. 기장을 안 맡겼을 거니까. 그럼 그 기장으로 비용 처리를 해두지 않으면 난 1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면 1억에 대한 세금은 한 2,156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내가 2,000가량 세금을 내야 되는데 반면에 5천만 원을 인테리어 한 거를 기장을 해놔서 2월 결손금이라고 해서 어려운 말 무시하고 결손 처리를 해두면 초기에 적자난 거 2월에서 이걸 적용을 하면 1억에서 5천만 원을 까줘요. 네네. 그러면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는데 그럼 한 700 언더로 떨어져요. 그러면 세금이 2,100에서 700 언더로 떨어졌으니까 내가 거의 60~70%가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러한 초기 비용들은 기장을 꼭 해두셔야 돼요. 더군다나 이 금액이 클 경우에는. 그리고 두 번째, 통신비. 통신비, 이 개인용 휴대폰 같은 거를 사적 지출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통화는 필수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냉정히 말하면 비용 처리를 다 할 수 있는 것들인데 불락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월 통신비가 뭐 10만 원 나온다. 1년 하면 120이거든요. 120일 때 내가 세율 구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어려우니까 무시하시고 한 5천만 원만 벌어도 이걸 비용 처리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내가 세금이 소득세 한 15%, 지방세 1.5, 네. 건보료 8 하면 거의 한 25%가 비용 처리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100만 원에 대해서 25% 하면 25만 원. 내가 25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아낄 수 있었는데 비용 처리를 안 해두면 25만 원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금액이 크면 클수록 올라가게. 그래서 이런 통신비도 깨알같이 비용 처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계좌이체를 하시는 분들 종종 계세요. 그리고 세금계산을 안 긋는 거예요. 근데 결론을 말하면 무조건 카드 결제를 하시던 아니면 현금으로 했으면 현금 영수증 지출 증빙용 내지는 세금 계산서를 하셔야 돼요. 그걸 하지 않으면 부가세 10%를 그냥 날려요. 10만 원에 부가세 만 원을 안 내도 되는데 내는 거죠. 그래서 꼭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하고 귀찮으면 그냥 카드 결제로 자동 납부하세요. 마지막으로 메타 광고비. 이 광고비 지출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인스타 광고도 많이 하시는데 결론을 말하면 이 인스타 광고는 무조건 세무사 사무실에서 모를 수밖에 없어요. 말을 해주지 않으면. 아, 그러네. 왜냐면 해외 결제분이거든요. 인스타 메타는 해외 거니까. 그러면 카드 사용분은 국내 것만 돼요. 그러면 이 해외 결제분은 카드로 썼더라도 홈택스에 등록된 카드로 썼더라도 세무사 사무실은 알 수가 없어요. 아, 모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카드 엑셀 내역을 카드사에 들어가서 해외 승인분 딱 조회해가지고 엑셀로 떠가지고 세무사님한테 보내드려요. 그래야 이거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사실 부가세도 내가 인스타 메타 계정에 내 사업자 번호를 넣어두면 10%가 자동으로 할인이 돼요. 근데 이걸 모르셔가지고 그 입력을 안 해두시고 이제 10%를 그냥 더 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작년에 경정 청구를 처음 들었어요. 저도 네네. 1,000만 원을 네. 환급받았거든요. 네. 너무 충격받았어요. 경정 청구는 쉽게 말하면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걸 청구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최근 5년 거만 가능해요. 그 5년이 넘어가면 이제 못 받아요. 그러면 5년 이내에 내가 잘못된 세금을 이제 청구를 하면 환급을 해주는데 이걸 사실 일반적인 분들은 이제 잘 몰라요. 검토 비용은 무료거든요. 그러니까 저가 됐건 누가 됐건 한번 검토 받는 것도 맞아. 괜찮은 것 같고 사실 막 수천만 원 막 되니까 사람들이 이거 뭔가 사기 아니야? 뭐 불법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결론을 말하면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1,000만 원, 2천만 원 막 환급 받는 게 전혀 불법 아니다. 다른 거 절세하는 방법 또 얘기해 주세요. 현금 영수증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현금 영수증을 이제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 이 두 네네네네. 가지로 구분이 돼요. 근데 아무래도 요새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은 아무래도 직장인 때 경험이 있다 보니까 소득공제용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결론을 말하면 소득공제용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할 때 공제해준 항목이거든요. 즉 이거를 지출증빙용이 아니라 소득공제용으로 하면 이거 세무사 사무실 몰라요. 다 누락돼요. 그러니까 내가 소득공제용으로 체크를 하면 안 되고 무조건 지출증빙용으로 해야 지출증빙으로 돼요. 해야겠다. 그 뜻 자체가 지출증빙용이라는 것 자체가 사업자들이 이 사업상 지출임을 증빙한 용도다라는 뜻이거든요. 반면 소득공제는 직장 연말정산 중에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있는데 그 소득공제용이다 라는 뜻이고 그래서 무조건 사업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지출증빙용으로 하셔야 그러니까. 됩니다. 직원들 고용할 때도 또 세금 전략하는 방법 있죠. 있죠.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시는 대표님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우리 자영업자 원래 사장님들이 기본이 안 되는 사람 많아요.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전혀 그런 뜻 아니고 그 통합고용 세액공제라는 세액제도가 있는데 사대보험 직원을 내가 두면 내가 네. 그 직원을 뒀다는 이유만으로 네. 세금을 수도권의 경우에 네.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노인분,
혹은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 이런 분들 뽑으면 1,450만 원 세액공제를 해줘요. 이 포인트가 뭐냐면 이분들한테 예를 들면 인건비가 예를 들면 네, 네. 뭐 3천만 원이 지급이 됐다라면 그 3천만 원은 따로 비용 처리도 되고요. 추가로 그냥 세금을 내가 예를 들면 낼게 뭐 예를 들면 2천만 원 있다. 그럼 이 부분을 뽑았으면 그냥 뽑았다는 이유만으로 1,450만 원을 빼줘요. 그러면 550만 원만 내면 되는 꼴이 되는 네, 네, 거죠.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인건비 비중이 높은 업종이다. 무조건 이거 챙기셔야 돼요. 4, 5년 전에 네. 이걸로 해서 네. 2억 5천 정도 세이브 시켰어요. 그거에서 이제 추가로 예를 들면 경력 단절 여성,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중에 육아에서 복직한 분이 계시거나 네. 그러면 추가로 1,300만 원을 또 공제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는 사람만 받아먹고 장사에만 빠진 사람 모른다니까. 이 통합고용 세액공제는 또 3년 동안 받을 수 있거든요. 유지하면. 그래서 이런 걸 놓치지 말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사장님들이 4대 보험을 네네. 계속 내고 물론 우리도 이제 나중에 연금 받겠지만 네. 혹시 또 이것도 절세하는 방법도 있어요? 절세하는 방법도 있어요? 절세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두루누리 지원금이라고 있는데 뭐 두루마리 화장지요? 두루마리 지원금 아니고 아, 두루누리 지원금이 있는데 네. 요건을 갖춘 근로자들을 이제 네. 고용하면 4대 보험 중에 뭐 4대 보험이 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국민연금 고용에 대해 80% 최대 오. 3년 동안 오.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근로자 사업주. 이거 모르는 사람 많다. 그거를 은근히 또 해당이 되는데도 놓치는 분들이 많이 그러니까요,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도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거고 이거- 그리고 이제 비과세 항목을 적절히 또 섞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내 직원을 내가 이제 밥을 이제 사준다. 그러니까 현물이 아니라 현물로 제공하지 않는 식대를 내가 주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줘요. 그러면 이 20만 원에 대한 4대 보험료가 줄겠죠. 뭐 예를 들면 직원이 출퇴근을 자기 자차로 한다. 차량 유지 보조금을 이제 또 설정을 할 수 있는데 또 20만 원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직원이 출산을 했거나 만 6세 이하 자녀를 육아를 네, 하고 네, 있으면 네. 보육수당 또 20만 원 줄 수 있어요. 이야. 이런 식으로 그렇게 20만 세이브하면 내가 60만 원을 뭐 세이브를 와. 한다고 하면 그만큼 내 부담, 그분 부담, 4대 보험료 세이브. 대박. 그럼 창업시 또 지원 혜택 같은 세제 혜택 같은 네. 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식점에 진짜 깡패 같은 규정이 있어요. 음식점은 예를 들면 한식당, 뭐 중식당, 네, 네, 네. 외국식 하시는 분들, 뭐 베이커리, 분식집 엄청 많잖아요. 네. 방금 언급해드린 이 모든 게 다 우리가 느끼기엔 음식점이라고 느끼고 있는데 세법에서는 이게 다 다른 업종이거든요. 창업 가면은 세계 최초로 그 업종을 창업을 해줄 수 있거든요. 딱 한 번만. 그럼 예를 들면 내가 마케팅업을 한다. 광고 대행업 하시는 분들 그 광고 대행업 처음 할 때 딱 한 번만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아. 다른 내가 뭔가 마케팅을 열 때는 사업자를 다시 내도 이 감면 혜택이 없거든요. 근데 음식점은 내가 한식당 하다가 네. 이 잘 돼. 일식도 해볼까? 잘 돼. 베이커리도 해볼까? 네. 분식 해볼까? 다 100% 감면. 아, 다 100% 해준 네. 거예요? 그럼 뭐 예를 들면 뭐 5억 이렇게 벌었다. 예. 다 100% 감면. 이게 정말 깡패 같은 규정이거든요. 이야, 그래서- 우리한테 좋은 깡패네요. 네. 한 번만 한 줄 알았네. 근데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음식점 이게 다 하나의 음식점 업이니까 한 번만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간이 사업자, 네. 일반 사업자가 있잖아요. 네.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고 일반 과세자로만 네. 하잖아요. 근데 간이 사업자로 먼저 시작하는 게 좋죠. 일반적으로 대부분 그래요. 간이 과세자, 일반 과세자 차이는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특징은 일반 과세자보다 간이 과세자의 부가세가 일반적으로 낮아요. 훨씬 낮아요. 네. 음식점으로 따지면 음식점은 매출액의 1.5%만 세금을 내고 근데 이제 일반 과세자는 10%를 부가세죠. 세금을 내죠. 네. 더 나아가서 간이 과세자는 사실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라는 게 있어서 1.2% 세액공제를 또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간이는 거의 매출액 0.3% 정도만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준 이유는 너는 영세한 사업자로 맞아요, 내 인정해주니까 맞아요. 너는 좀 더 네. 잘해줄게. 이거. 맞아요. 네. 물론 한도는 있어요. 한 10억까지이지만 10억 엄청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웬만하면 1.2% 하면 매출액 0.3%. 그러면 내가 1억을 벌어도 세금 30만 원밖에 안 내. 부가세.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간이가 웬만한 깡패다. 간이로 내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한 가지 단점은 환급이 안 돼요. 일반 과세자 환급이 되는데 여기는 초기 투자 비용이 엄청 크면 환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치만 그래도 여기서 끝날 게 아니에요. 일반 과세자로 내가 환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계속 일반을 유지할 게 아니라 만약에 간이로 전환되는 게 어쨌든 좋단 말이에요. 영세하면. 기준이 참고로 연 매출 1억 400만 원. 그럼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간이로 전환이 될 건데 막 전환이 되면 내가 환급받은 거 대부분 또 추징이 돼버려요. 네네. 그러면 이제 또 어차피 그냥 애초에 처음부터 간이로 내서 세금 조금 냈은 게 더 좋았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비교를 잘 해보면 대부분 간이가 유리한데 이때 포인트는 간이로 낼 때 전환을 하는 게 다음 해 7월 1일 날 전환이 돼요. 내가 사업자를 냈을 때 다음 해 7월 1일 날 전환이 되니까 판단 기준이 내가 그 전해
해 연매출이잖아요. 그러면 12월 날 내가 예를 들면 창업을 할 거야. 근데 만약에 12월에 창업하면 바로 다음에 7월 1일 날 전환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6개월, 7개월만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네. 반면에 내가 한 달만 좀 뭐 몇십 일만 참아서 네, 1월 달에 1월 개업을 했다. 그럼 이분은 극단적으로 월 1억을 벌어도 이제 연으로 했어요. 12억을 벌어도 어쨌든 이 다음에 7월 1일 날 일반으로 전환돼요. 그러면 1년 6개월 꽉꽉 채워가지고 채워서 0.3%막 이렇게 되니까 와. 이걸 무조건 웬만하면 하반기 하실 분들은 상반기 하는 게 좋다. 근데 종소세는 똑같은 거죠? 종소세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냥 간이로 내고 종소세 또 창업감면을 받는 거예요. 아, 너무너무 좋고 대표님 같은 분들이 지금 장사는 건물주대에서 이제 강의를 해주실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좀 코칭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늘 대표님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많이 전달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강의 때는 정말 대표님들한테 한 분 한 분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 꼭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진짜 세무사님은 찐이 진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에 좋은 걸 베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전달이 잘 돼서 이런 분들이 나필이 나한테 잘 됐으면 좋겠어.